다음은 그 파도선 대표이신 이정아 대표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도선 대표 이정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당사자 대표로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앞전에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느낌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이나 정신건강복지 체계는 의료적이고 또한 대다수 그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정신장애인만 불편한 게 아니라 보편적 불편함인 것 같거든요. 저희 당사자 단체에서도 지금 비대면적인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부터 장애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의료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한국 사회가 워낙 온라인 플랫폼이 매우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런 언택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 같거든요. 저희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시스템을 거의 이제 적응 단계에 도달해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신보건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정신보건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제목을 적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체계의 새로운 대안. 윤석준 단장님께서 그 청도 대남병원에 대해서 아까 전에 좀 발표를 해주셨죠.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자유조차 없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대남병원 폐쇄병동 첫 번째 정신장애인 사망자 당시 몸무게 42kg, 폐쇄병동 생활 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신장애인의 처참한 현실은 드러났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제2미주병원, 배성병원과 같은 정신의료기관 내 폐쇄병동에 오랜 기간 머물러 있는 당사자들은 대다수 확진자가 되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참사의 본질은 장기 입원과 폐쇄병동으로 구성된 정신건강 시스템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입원 병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중증 정신장애인의 재원 기간은 중앙값 2000년 277일에서 2012년 303일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120일을 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폐쇄병동에 장기 입원하는 것은 정신질환은 위험한 곳이고 질환에 걸린 개인의 잘못이며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전자하에 만들어진 지금의 제도와 정책 때문입니다. 장기간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는 중증 정신장애인들의 신체는 약일지 들고 병들기 마련이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사회의 관심에서 더 멀어지게 되고 결국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장기 입원과 폐쇄병동이 아닌 단기 입원과 개방병동, 더 나아가 지역사회 자립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거나 미룰 일이 아니며 정신질환을 개인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장기 입원을 경험한 정신장애인은 사회 적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지역사회로 복귀한 이후에도 오랜 적응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인내심 있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면 다시 재입원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더 이상 해선민 현상, 증상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신장애인에게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요구하는 주거와 복지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도 대남병원 참사에 대한 정신장애인의 당사자 성명서 중 일부를 인용해봤습니다. 저희 정신장애인 당사자들한테는요, 이 코로나보다 현재 정신보건 시스템이 더 위협입니다. 이 정신보건 시스템에 우리가 모두 다 직접적인 관련자들이죠. 저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선생님들, 발표자들 모두가 서비스 제공자들이며 또한 이 시스템의 일부분이기도 하죠.
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더 걱정인 건 뭐냐면 탈원화가 늦어질까봐 걱정이에요. 응급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병원이 그런 상태인데 응급 상황에 병원에 입원을 못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영원히 이 악순환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하는 이야기고요. 코로나는 나도 조심하고 예방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약속을 지킨다면 그래도 어쨌든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정신보건 시스템의 어둠의 측면들은요, 당사자가 피할 수가 없는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당사자인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거버넌스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탈원화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정신재활시설에 있는 당사자들을 좀 만났거든요. 만나서 저희 파도선에도 23명의 당사자가 일을 하면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아요. 비당사자 선생님은 4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정신재활시설에 있는 당사자 선생님들이나 저희 직원으로 근무하는 당사자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스펙트럼이 거의 비슷합니다. 탈원화를 논할 때 지금 지역사회 그 복지 서비스의 종류들이죠. 거의 재활시설이나 아니면 뭐 주거복지, 치료, 기존의 시스템 안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사자들한테 일자리를 주세요. 그게 저희 거버넌스의 한 축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달 체계가 굉장히 짧아져야 됩니다. 지금처럼 중앙에서부터 중간중간 단계로 가게 되면 중간에서 증가해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부의 예산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뭐 치료가 됐든 또 재활이 됐든 회복이 됐든 어떤 메커니즘 안에서도 질적인 차원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산은 분명히 늘어나야지 되고요. 그 예산이 당사자들한테 바로 와서 회복의 조건이 되려면 그 전달 체계가 짧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해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전문가 선생님들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고요. 재활시설에서도 당사자들을 고용을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고용을 해야 되고 물론 저희도 고용을 해야겠죠.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사자를 고용하고 사회생활 하게끔 하는 그 교육의 시간과 기회가요.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어려움이죠. 어려움, 장애, 정신적인 불편함들, 정서적인 괴로움들을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는 자아와 가치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저 거대한 편견의 벽을 우리가 부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앞으로 얼만큼 지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시대에도 일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은 일을 해요. 또 나올 수 없는 당사자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삶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는 대상자가 아니죠. 당사자도 하나의 사람들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에요. 우리 모든 다른 나라 국민들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정신건강에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똑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직업을 잃게 되지 않을까. 그 서비스들은 많은 부분의 삶의 일부분이거든요. 삶의 일부분이고 가장 큰 건 당사자들한테 삶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는 또 정신장애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직무 개발 및 직업 훈련이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간격이 큰 것 같아요.
아직까지 동료 지원가들의 매뉴얼이나 지금 커리큘럼들이요,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정신장애인이나 당사자들의 희망,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 체계들이 구축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당사자들의 욕구, 희망, 그런 것들을 우리 서비스 체계 안에서 우리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공급자, 제공자 방식의 그런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그런 체계 안에서 고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과 개정도 물론 법의 방향도 그렇고 저희들의 앞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그런 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당사자 집단이죠. 당사자 집단으로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만들어주지 않으면 저희가 바꿀 거예요. 협력을 하냐 하지 않느냐는 어쩌면 좀 입장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입장의 차이를 좀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발표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매우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데니얼 피셔 박사가 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죠. 당사자였고 정신병원에 이제 비자의 입원을 하면서 화학자였던 데니얼 피셔 박사는 자기가 정신과 의사가 돼서 이 정신보건을 개혁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되셨던 그 데니얼 피셔 박사가 한 이야기거든요. 자기 결정에 입각한 치료와 서비스, 지역사회 기반 치료와 서비스, 회복지향의 치료와 서비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트라우마 정보 기반 치료와 서비스가 정신병원을 대체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정서적으로 극단적인 상태로부터 회복한 실제 경험이 있는 당사자들이 정신건강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우리 모두가 정서적 심폐소생술과 같은 대화 기술을 배움으로써 정서적으로 극단적인 상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배우는 그런 날이 오기를 나는 희망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아마 정신보건과 관련된 분들이라면 다 그래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이제 전문가의 진정성이 좀 부족하다. 또 왜 좀 더 강력하게 주장해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거의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이 공식적인 토론 자리니만큼 그러한 탈수용화가 이루어지고 입원 기간이 짧아지고 지역사회에서 회복 기반으로 한 그 당사자들의 욕구나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는 그러한 그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바라는 행정관리 체계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행정관리 체계를 그래도 이런 식으로 꼭 해달라. 그렇게 좀 구체적인 주장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지금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정책국으로 승격이 되면서 그 정신정책과가 있고 또 이제 중독과 자살 그리고 건강관리과라고 부서가 명칭이 정해졌다고 들었거든요. 그 자세에서부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정신장애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국가의 관리 대상은 아닐 텐데 저희가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건강 복지과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진짜로 정신건강의 본질과 맞는 소통 창구죠. 소통 창구를 가지고 제대로 된 전달체계를 구축해주기를 바랬고요. 또 하나는 당사자나 가족들이 정신건강 정책이나 이 패러다임의 소비자이며 또한 고객이며 주인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위반하거나 만들어가는 그 제도권의 테이블에 그 목소리를 전문가들과 함께 동등하게
패턴업식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저희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이제 정신건강관리과라는 어감이 좀 좋지 않죠. 그래서 관리받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게 관리가 그런 뜻이 아니고 건강관리, 건강관리라는 측면에서 말을 했고, 그래서 정신건강관리다. 우리가 뭐 정신건강 전체를 관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에서 정신이 붙어서 정신건강관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은 하십니다만은 조금 옛날 그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뭐 지금 당장 생겼으니까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 탈수용화 추진단, 뭐 지역사회 치료 추진단, 혹은 그 가족 및 당사자들의 어떤 정신건강 정책, 무슨 정신건강 정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족과 당사자로 구성된 어떤 커미티,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안 해주시면 정부가 잘 안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런 추진단 혹은 무슨 가족 소비자 단체 같은 가족과 당사자들의 어떤 그 커미티, 자문단, 이런 것들을 따로 정부에서 좀 구성하시는 것도 좋은 방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